가 오늘부터 닷새간 회사장으로 이루어집니다. 조 회장의 시신은 오늘 오전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서울로 운구됐습니다. 백악관을 찾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만난 문재인 대통령이 4차 남북 정상회담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북미 대화 재개를 위한 우리 정부의 중간자 역할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원전 사고가 있었던 일본 후쿠시마 인근 해역의 수산물 수입이 앞으로도 계속 금지됩니다. 우리 정부는 1심을 뒤집은 세계무역기구 WTO의 이번 판결에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다음 달 종료 예정이었던 유류세 인하가 오는 8월까지 넉 달 더 연장됩니다. 대신 인하폭은 현행 15%에서 7%로 줄어듭니다. 이상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10일 금요일 백브리핑 시시각각 시작합니다. 고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장례가 오늘부터 닷새간 신촌 세브란스병원 장례식에서 치러집니다. 지금 빈소가 마련이 돼 있는데 장례식장에 나가 있는 정윤영 기자 연결합니다. 정윤영 기자, 현장 상황 전해주시죠. 네, 신촌 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에 나와 있습니다. 잠시 뒤 오후 12시부터 조문이 시작됩니다. 현장에는 장례를 준비하는 유족들과 직원들의 모습이 눈에 띕니다. 10시 30분쯤 장남인 조원태 대한항공 사장이 장례식장에 도착했고 30분 뒤 장녀 조연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방금 전 차녀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가 도착했습니다. 고인의 시신은 오늘 새벽 4시 40분경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조원태 사장과 조현민 전 전무가 같은 비행기를 타고 입국했습니다. 조원태 사장은 가족 간 화합을 강조한 고인의 유언을 전했습니다. 가족들끼리 잘 협력해서 사이좋게 이끌어 나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장례는 오늘부터 다음 주 화요일까지 닷새간 회사장으로 치러집니다. 빈소 외에 분향소도 마련됐습니다. 대한항공 본사와 서소문 사옥, 제주, 부산 등 국내 13곳과 미국, 일본, 중국 등 해외 6곳의 분향소가 마련됩니다. 발인은 16일 오전 6시 예정이며 장지는 경기도 용인시 하갈동 신갈 선영입니다. 지금까지 신촌 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에서 SBS CNBC 정윤영입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고 조양호 회장 별세 이후 새 한진그룹 총수 지정에 대해서 조금 늦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다음 달 1일 자산 5조 원 이상 대기업 집단 지정 현황 발표를 앞둔 가운데 한진그룹의 경우 다음 달 15일까지 2주 동안 지정 절차를 늦출 수 있다고 최근 밝혔습니다. 김 위원장은 아직 조 회장의 장례도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이라 관련 자료를 받지 못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금호 아시아나그룹이 내놓은 자구계획안을 채권단이 거부했습니다. 재무약정 시한이 얼마 안 남은 가운데 금호 측의 자회사 매각도 여의치 않은 상황입니다. 아시아나항공 매각 가능성도 나오는데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봅니다. 윤지혜 기자. 네, 윤지혜입니다. 네, 결국은 금호그룹 자구안이 채권단 눈높이를 맞추지 못했군요. 네, 그렇습니다. 산업은행 등 채권단은 금호그룹이 제출한 자구 계획이 사재 출연과 유상증자 등 실질적인 방안이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채권단 발표에 앞서 최종구 금융위원장도 박 전 회장 일가의 경영권 승계 문제에 대해서 부정적인 의견을 밝혔는데요. 3년 안에 아시아나항공을 정상화하지 못하면 매각하겠다는 금호 입장에 대해서 이미 30년을 기다렸는데 무슨 의미가 있냐고 지적했습니다. 네, 금호그룹이 이제 다시 자구안을 보완해야 할 텐데 대안이 있습니까? 금호 측의 선택지가 많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박 전 회장 일가 지분이 이미 담보로 잡혀서 현금 동원력이 미미하기 때문인데요. 또 매각이 거론되고 있는 에어부산과 아시아나 IDT 등도 당장 1조 3천억 원 가까이 되는 부채를 상환하기에는 부족합니다. 결국 우량자산 매각이 불가피하다는 분석이 나오는데요. 그래서 아시아나항공 매각 가능성이 더 커지고 있는 겁니다. 실제 채권단은 아시아나가 자구계획 마련에 실패할 상황에 대비해 아시아나항공을 매각해서 채권을 회수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매각 방식은 구주 매각이 아니라 아시아나항공의 재무 상황을 해결해줄 유상증자 방식의 대규모 신규 자금 투입 형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공개 경쟁 입찰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국내 대기업들이 잠재 후보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SBS CNBC 윤지혜입니다. 다음은 자동차 업계 소식들도 짚어보겠습니다.
르노 삼성자동차 노사 간 갈등이 막다른 골목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사측이 일시 가동 중단을 통보한 가운데 노조는 부분 파업으로 맞서고 있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봅니다. 김성훈 기자. 네, 김성훈입니다. 네, 노조가 또다시 부분 파업에 들어갔어요. 네, 르노 삼성 노조는 오늘 주야 4시간씩 부분 파업에 돌입합니다. 교섭이 장기화되면서 노조는 투쟁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도 월, 수, 금요일 3일간 부분 파업을 예고했는데요. 노조 관계자는 전면 파업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사측은 또 부산 공장의 일시 가동을 중단한다고요? 네, 어제 사측은 이번 달 29일과 30일, 다음 달 2일과 3일 공장 가동을 중단한다고 노조에 통보했습니다. 중간에 5월 1일 근로자의 날을 포함하면 총 닷새입니다. 회사가 복지 차원에서 제공했던 프리미엄 휴가를 일괄적으로 사용하게 해 공장 문을 닫는 건데요. 앞서 사측은 노조가 파업을 제기하면 프리미엄 휴가를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김 기자, 노사 갈등이 점점 더 심각해지는 모습인데 타협 가능성은 있습니까? 네, 타협점을 찾기 쉽지 않아 보입니다. 노사는 지난 9일 사측 협상대표가 사임한 이후 추가 교섭 일정을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생산 차질에 대한 우려만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달에는 위탁 생산해온 SUV 차량 로그의 생산 물량이 줄었는데요. 줄어든 물량 중 2만 4천 대가 닛산의 일본 규슈 공장에 배정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르노 삼성의 경우 국내에 부산에만 공장을 두고 있고 GM처럼 정부와 공장 유지 관련 협약을 맺은 게 없습니다. 때문에 일부에서는 최악의 경우 시장 철수가 발생할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SBS CNBC 김성훈입니다. 현대자동차 노사가 다음 달 임금 단체 협약 교섭을 앞두고 신경전을 시작했습니다. 사측이 먼저 구조조정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노측은 투쟁까지 염두에 두고 있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봅니다. 권세욱 기자. 네, 권세욱입니다. 네, 이번 임단 여부를 앞두고 현대차 사측이 노사 상견례 자리죠. 이 자리에서 생산 감소 가능성을 이야기했다고요. 네, 현대차 하운태 부사장은 지난 9일에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25% 자동차 관세를 부과하면 생산 공장 2개 정도의 물량이 줄어드는 파급 효과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현대차 노사 대표가 참석하는 1분기 중앙노사협의회 상견례 자리에서입니다. 하 부사장은 미국의 관세 부과 시 회사는 현지 공장 건설이 불가피해진다고 우려를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난해 기준 대미 자동차 수출 물량은 약 81만 대로 전체 자동차 수출의 33%를 차지할 정도로 비중이 높습니다. 공 기자, 그런데 이게 어찌 보면 당연한 이야기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상황이 그렇지 않다고요? 네, 문제는 발언 시점입니다. 임단 여부를 코앞에 두고 있기 때문인데요. 현대차 노조는 지부 소식지를 통해 사측의 입장을 일축했습니다. 예년과 같이 상견례 자리에서부터 알린 소리를 했다는 겁니다. 다만 속내는 조금 다릅니다. 하 부사장의 발언을 구조조정에 대한 엄포로 해석기도 합니다. 노조는 만약 미국 수출 물량의 생산 중단 시 특허를 중단하는 등의 구조조정 방어책을 내고 투쟁에 나설 방침입니다. 현대차 노사는 이달 말까지 1분기 협의회를 마치고 다음 달부터는 임단협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SBS CNBC 권석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7번째 한미 정상회담을 오늘 새벽 가졌습니다. 두 정상은 교착 상태에 빠진 북미 대화 재개 방식과 또 한미 간 현안을 논의했는데요. 조슬기 기자와 좀 더 자세한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네, 조 기자. 네. 네, 먼저 이번 한미 정상회담 일정부터 짚어주시죠. 네, 문재인 대통령과 부인 김정숙 여사 우리 시간으로 오늘 새벽 1시 10분쯤 미국 백악관에 정식 도착했습니다. 미국 대통령 집무실인 오벌 오피스에서 트럼프 대통령 내외와 부부 동반으로 단독 회담을 먼저 가졌습니다. 이어 양 정상은 참모들이 배석한 가운데 소규모 정상회담과 오찬을 겨냥한 확대 회담을 이어갔고 회담은 우리 시간으로 오전 3시 20분쯤 끝이 났습니다. 네, 주 정상 간 대화 내용들 살펴보죠. 우선 가장 관심이 쏠렸던 북한의 비핵화 문제에 대해서는 두 정상이 어떤 얘기를 나눴습니까? 일단 원론적인 기존 입장을 재확인하는 수준이었습니다.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가 달성되기 전까지는 비핵화 국제사회의 이 제재의 틀을 유지한다는데 원칙적으로 공감을 하는 모습이었고요. 또 톱다운 방식의 비핵화 협상으로 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추진하는데 또 상호 의견을 같이 했습니다. 특히 이 문 대통령은 북미 간 대화 동력이 계속해서 유지가 돼야 된다면서 가까운 시일 안에 3차 북미 협상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전 세계에 인식을 심어줄 필요가 있다. 이런 언급도 했습니다. 대통령 발언 직접 들어보시죠. 중요한 것은 대화의 모멘텀을 계속 유지시켜 나가고 또 가까운 시일 내에
제3차 북미회담이 열릴 수 있으리라는 그런 전망을 세계에 심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문 대통령은 또 조만간 4차 남북 정상회담을 추진하겠다고 트럼프 대통령에게 설명을 했습니다. 또 가까운 시일 내에 한국을 방문해달라고 초청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감사의 뜻을 표했습니다. 네, 이런 문재인 대통령 발언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은 어떤 답을 내놨습니까? 네, 트럼프 대통령은 하노이에서 북한과 합의를 이번에 비록 이뤄내지 못했지만 아직까지 정상적으로 지금 관계를 잘 맺고 있다. 김정은과의 관계를 맺고 있다. 이런 입장을 밝혔고 아주 좋은 점도 있었다. 이런 언급도 했습니다. 또 북한의 잠재력이 여전히 높고 앞으로 좋은 일이 일어나길 바란다. 이런 화답도 했고요. 또 3차 북미 정상회담이 있을 수 있다면서도 단계적인 절차가 필요하고 차근차근 밟아 나가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대북 제재는 여전히 유지하길 원한다고 말을 했는데 현재 수준의 제재가 여전히 적정하고 추가 제재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 이렇게 언급했습니다. 또 개성공단과 금강산 재개 여부에 대해서도 언급을 했는데 여전히 재개가 어렵다. 지금은 때가 아니다. 이렇게 못 박았습니다. 네, 또 한미 간 방위비 분담금 이거에 대한 얘기도 나왔죠. 네, 트럼프 대통령이 이 취재진과 질의응답 과정에서 이 같은 언급을 했는데요. 유효기간 지금 1년짜리 대신 장기간의 방위비 분담금 협정을 검토하고 있냐 이런 질문에 장기간으로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답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언급이 향후 협상에서 유효기간을 점차 늘리겠다는 이 진위가 파악된 이 답인지는 분명하지 않다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조 기자 잘 들었습니다. 일본 후쿠시마 인근에서 잡힌 수산물 수입 금지를 둘러싼 한일 간 무역 분쟁에서 당초 예상을 깨고 우리나라가 승소했습니다. 정부는 환영의 뜻을 표하면서 현행 수입 금지 조치는 그대로 유지된다고 밝혔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환진 기자. 네, 김환진입니다. 네, 이번 소식이 깜짝 승소 소식인데 정부가 공식 입장을 내놨죠? 네, 일단 세계무역기구 WTO가 우리나라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WTO 식물위생 관련 분쟁에서 1심을 뒤집은 전례가 없었던 탓에 어제까지만 해도 사실상 패소 분위기가 짙었지만 예상 밖의 승소 소식에 정부는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우리나라는 지난 2011년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지역 주변 수산물에 대한 수입 금지 조치를 내린 바 있는데요. 이에 일본은 부당하다며 WTO에 제소를 냈고 우리나라는 1심에서 패소했지만 사상 처음으로 최종심에서 1심이 뒤집혔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후쿠시마 주변 8개 현에서 잡힌 모든 수산물 수입을 앞으로도 계속 금지할 방침입니다. 또한 모든 일본산 수입 식품에서 세슘 등 방사능 물질이 미량이라도 나올 경우 17개 추가 핵종에 대한 검사 증명서도 계속 요구한다는 계획입니다. 네, 또 혹시 모를 방사능 오염에 걱정하시는 분들도 많았을 것 같은데 그런 측면에서 다행인 소식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결과를 뒤집을 수 있었던 거죠? 네, WTO 상소기구는 한국의 수입 금지 조치가 자의적 차별이나 부당한 무역 제한이 아니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1심 패널은 일본산 식품의 방사능 검사 수치만을 토대로 해서 제3국가의 위해성이 비슷하다고 판단했는데요. 최종심에서는 식품 오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일본의 특별한 환경적 상황이 더 고려되지 않은 것이 잘못이라고 판단하면서 1심 판정을 뒤집었습니다. 또한 세슘 검사만으로 적정 보호 수준을 달성할 수 있음에도 수입 금지와 기타 핵종 추가 검사를 요구한 조치는 무역 제한이라고 봤던 기존 판정도 파기했습니다. 이번 결과에 대해서 일본은 WTO가 일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은 정말 유감이라면서 앞으로도 계속 수입 금지 철회를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SBS CNBC 김한진입니다. 정부가 우리 경제 상황에 대해서 부정적인 인식을 나타냈습니다. 기존에 내놨던 평가와는 상반된 모습인데요. 이렇게 분석이 바뀐 이유를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봅니다. 김성현 기자. 네, 김성현입니다. 네, 정부가 우리 경제 부정적으로 보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정부는 우리 경제의 하방 리스크가 확대되고 있으며 생산과 수출, 투자 등 주요 실물 지표가 부진한 흐름을 보인다고 진단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최근 경제동향 그린북 4월호에서 우리 경제 상황에 대해 세계 경제 성장세 둔화와 반도체 업황 부진 등 대외 여건 악화에 따른 하방 리스크가 확대되는 상황이라고 밝혔는데요. 이어 설 연휴 요인을 배제한 1월에서 2월 광공업 생산과 설비 투자, 수출 등 주요 실물 지표 흐름이 부진한 모습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미중 무역 갈등, 브렉시트와 함께 불확실 요인으로 언급됐던 세계 경제 성장세 둔화와 반도체 업황 부진이 하방 리스크 요인으로 언급됐습니다. 네, 실물 지표가 부진했다. 구체적으로 어떤 게 부진했던 건지 설명해 주시죠. 네, 생산 측면에선 광공업과 건설업이 모두 줄어들면서 전 산업 생산이 전달과 비교해 2% 가까이 감소했는데요. 지출 측면에서도 소매 판매가 올 1월 소폭 증가한 데 이어 2월에는 감소세를 보였습니다.
설비 투자는 1월 증가하다가 2월에는 큰 폭으로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고 건설 투자도 2월에 비교적 큰 폭으로 감속했습니다. 김 기자, 그런데 정부가 지난달에는 우리 경제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지 않았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정부는 지난달 그린북에선 생산과 투자, 소비 등 산업활동 지표의 트리플 증가를 언급하며 우리 경제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는데요. 그러나 한 달 만에 주요 산업활동 지표가 전달과 비교해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다며 부진한 흐름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일각에선 정부가 긍정적인 경기 인식을 철회한 배경이 추경 편성의 명분을 살리기 위한 고육지책이라는 시각도 나오고 있습니다. SBS CNBC 김성현입니다. 지난달 수출 물가지수가 한 달 전보다 0.5% 오른 83.36을 기록해 지난해 7월 이후 8개월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이는 원달러 환율이 한 달 전보다 0.7% 오르고 또 국제유가가 3.6% 상승한 영향을 받은 것으로 풀이됩니다. 수입물가지수 역시 국제유가 상승 영향으로 2개월 연속 오름세를 보이면서 87.61을 기록했습니다. 정부가 유류세 인하를 8월 말까지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인하율은 종전 15%에서 7%로 축소되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알아봅니다. 정인아 기자. 네, 정인아입니다. 네, 유류세 인하가 연장이 되긴 했지만 인하폭은 줄어들죠. 이렇게 되면 실제 휘발유 값은 얼마나 줄어드는 겁니까? 네, 정부는 지난해 11월부터 15% 인하했던 유류세를 5월 7일부터 넉 달 동안 7% 인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8월 말까지 휘발유는 리터당 58원, 경유는 41원, LPG 부탄은 14원가량 가격이 인하될 것으로 보입니다. 기획재정부는 대내외 유가 동향과 영세 자영업자들의 유류비 부담, 소비자들의 입장 등을 고려해 유류세 인하 연장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7% 인하 기간이 끝난 뒤인 9월 1일부터는 유류세를 더 이상 인하하지 않을 방침입니다. 네, 또 이번 변동으로 인한 매점 매석, 이걸 금지하기 위한 조치도 있었죠? 네, 기재부는 매점 매석 금지 고시를 먼저 한 뒤에 유류세 인하 연장을 발표했습니다. 이달부터 다음 달 6일까지 한 차례, 또 유류세 7% 인하가 끝날 무렵인 8월 한 달 동안 석유 정제업자 등에 대해 휘발유와 경유, LPG 부탄의 반출량을 제한할 계획입니다. 휘발유와 경유는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115%, LPG 부탄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20%를 초과하는 양을 반출하거나 수입하지 않도록 규정했습니다. 기재부는 관계부처와 협업해 매점 매석 및 판매 기피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겠다고 밝혔으며 또 올해 11월 30일까지 매점 매석과 판매 기피에 대한 신고 접수를 받을 예정입니다. SBS CNBC 정인아입니다. 1년 사이 서울의 상가점포 8천여 개가 문을 닫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상가정보연구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서울에서 영업 중인 점포는 모두 47만 900여 개로 1년 전보다 8천 개 가까이 줄었습니다. 서울 상가점포 수는 2016년 말 49만 700여 개를 기록한 이후 계속 감소하는 추세입니다. 경기 침체로 자영업 폐업이 늘어난 영향으로 풀이됩니다. 청년 구직난이 심각하지만 정작 중소기업들은 일할 사람이 없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무엇보다 중소기업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바꾸고 또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과제가 시급해 보입니다. 이를 위해서 오늘 청년 스마트 일자리 프로젝트 선포식이 열렸습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정광윤 기자. 예, 정광윤입니다. 네, 청년 일자리와 관련해서 선포식이 열렸는데 이거 어떤 프로젝트입니까? 네, 중소기업 중앙회 등 16개 중소벤처기업 단체들은 청년들의 눈높이에 맞는 일자리를 만들겠다며 청년 스마트 일자리 프로젝트 선포식을 개최했습니다. 중소기업의 임금과 복지, 워라밸 등을 개선해 청년 실업과 중소기업 구직난을 함께 해소하겠다는 건데요. 김기문 중소기업 중앙회장은 그동안 중소기업들이 임금은 적고 근로시간은 많은데 비전은 부족한 직장으로 청년들 눈에 비춰져 왔다며 스마트한 중소기업을 찾고 만들고 널리 홍보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청년들이 일하고 싶은 100대 중소기업을 선정하고 우수 중소기업을 소개하는 일자리 플랫폼과 채용 박람회 등을 개최할 계획인데요. 선포식에 참석한 이낙연 국무총리는 정부의 청년 일자리 문제 해소 의지에 중소기업계가 먼저 응답해 주어서 감사하다며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정 기자, 그런데 요즘 스마트 팩토리 이런 식으로 스마트가 붙는 말들이 많은데 스마트 일자리라는 건 구체적으로 어떤 겁니까?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중소기업계가 국내 일자리 창출의 88%를 차지하지만 대부분의 청년들이 공기업, 공무원이나 대기업을 희망하는 심각한 일자리 미스매칭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결국 중소기업들이 앞장서서 청년들의 눈높이에 맞는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야 한다는 뜻인데요. 오늘 선포식에서는 빅데이터와 배달 서비스를 결합한 벤처기업이 우수 사례로 선정됐습니다. 창업 당시 5명이었던 본사 임직원이 불과 5년 만에 180명으로 늘었고 계약 관계에 있는 2만여 명의 배달원들에게도 각종 혜택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이처럼 청년 구직자들이 마음껏 일할 수 있으면서도 기업도 함께 클 수 있는 일자리를 말합니다. 지금까지 SBS CNBC 정광윤입니다. 다음은 금융권 소식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 중 하나였는데요. 전라북도의 제3금융중심지 선정이 일단은 유보됐습니다. 기존 금융중심지들과 어떻게 차별할지에 대한 논의가 더 필요하다는 게 이유인데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임종윤 기자. 네, 금융감독원에 나와 있습니다. 네, 제3금융중심지 선정이 유보됐는데 사실 이 개념 모르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습니다. 금융중심지 개념부터 설명해 주시죠. 예, 쉽습니다. 금융중심 문제는 말 그대로 우리나라를 대표할 국제금융도시를 만들겠다라는 취지로 10년 전에 2008년도에 이제 관련 법이 만들어져 시작이 됐는데요. 그 다음에 2009년에 서울 여의도 그리고 부산 문현지구가 금융중심지로 지정이 돼서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전북 혁신도시를 제3의 금융중심지로 만들겠다 이렇게 이제 대선 공약에 포함을 하면서 그동안 전북 지역 특히 전주가 가장 유력한 지역으로 언급이 돼 왔었습니다. 네, 이렇게 유력한 지역으로 언급이 돼 왔었는데 전북이 선정이 유보가 된 이유는 뭡니까? 가장 큰 이유는 들어설 만한 여건이 미흡하다 이렇게 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금융 중심지로 발전을 하려면 해당 전문 인력들이 좀 거주할 수 있는 그런 정주 여건, 주거 여건이 필요한데 그러면 일단 전북의 인프라가 좀 부족하다 이런 판단을 당국에서 한 거고요. 또 기존의 금융 중심지였던 서울이나 부산이 좀 뭔가 이들과는 좀 다른 차별적인 부분이 뭐가 있을 것이냐. 이를테면은 전북이 대표적인 농업 지역이고 또 전주에 국민연금이 내려와 있는 것을 활용해서 뭔가 좀 특화된 모델을 더 구체화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한 게 이제 금융위의 얘기입니다. 그렇군요. 결과적으로 전북이 안 된다가 아니라 미흡하다 이런 결론을 내린 거면 앞으로 논의는 계속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제3금융중심지 결정의 주무장관인 최종국 금융위원장도 그 부분은 분명히 했습니다. 추가 지정 작업은 계속하겠다 입장을 밝혔고요. 관련된 기준도 좀 내놓은 게 있고요. 문제는 10년 전에 지정된 서울 여의도, 부산 문현지구가 금융중심지로서 그러니까 국제적인 금융 중심 지역으로서 제 역할을 하고 있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지적이 많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추가 지정을 유보한 배경에도 이번에 지정했을 때 과연 그런 거에 있어서 자유로울 수 있겠냐라는 부분이 감안됐다는 건데요. 결국 대통령의 공약이니까 무조건 지정하는 대신에 실질적으로 금융 중심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관련 인프라를 먼저 갖추는 게 우선이다. 이렇게 금융당국이 판단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금융감독원에서 SBS MBC 임종윤입니다. 현대자동차가 아반떼 모델에 다른 차종의 부품을 조립한 과실을 인정하면서 공식 사과했습니다. 현대차는 아반떼 스포츠 모델의 엔진에 코나용 피스톤을 조립한 것을 뒤늦게 확인했습니다. 피해 고객에게는 엔진을 무상으로 교체해줄 예정입니다. 증시 상황입니다. 국내 증시 현재 양 지수 모두 오름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피 0.16% 오름세 2228포인트에 거래되고 있고 코스닥 역시 0.31% 오름세입니다. 768포인트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오늘 주목해보실 종목들 차례대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아시아나항공입니다. 지금 산업은행 등 채권단이 아시아나의 자구안을 거부했는데요. 현재 4% 정도 강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진칼 같은 경우에도 강세입니다. 조양호 회장의 별세 이후 계속해서 상한가 행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오늘이 1.62% 오름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우리나라가 일본이 제소한 WTO 수산물 분쟁에서 승소를 했습니다. 우리 기업의 반사이익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한성기업 같은 경우에는 1.37% 오름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난티는 내림세입니다. 한미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금강산 관광 재개는 아직 이르다고 언급을 하면서 관련주인 아난티 6%가량 내림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증시 상황이었습니다. 저희가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